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오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웃음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단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 세 발, 네 발. 그날 밤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그 옆에서 함께 총을 맞은 남자입니다. 경호실장 차지철. 그는 대통령의 그림자였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장관들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고 장군들도 그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슬퍼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한 나라의 경호실장이 대통령과 함께 죽었는데 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차지철은 누구였는가? 그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암살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결국 어떻게 그 인간을 집어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강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앉아있고 당신은 중요한 보고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장관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도 아닙니다. 그는 경호실장, 즉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당신의 말을 끊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신의 보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차지철은 경호실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보고가 대통령의 귀에 들어갈지, 어떤 보고가 중간에 차단될지를 결정했습니다. 장관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증오했습니다. 깊고 오래된 뼛속까지 파고드는 증오였습니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부마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위대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차지철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여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도 100만 명에서 200만 명쯤 희생시키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김재규의 눈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 그 총소리가 났습니다. 차지철이 그 말을 한 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이미 예정된 결말이었을까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지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처음부터 알아야 합니다. 1934년 일제강점기의 경상남도, 차지철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빛나는 집안도 아니었고 유명한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평범한 식민지 조선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 그리고 미를 향해 올라가려는 끊임없는 욕망.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그는 16살이었습니다. 전쟁은 잔인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차지철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서 그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명석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전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심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의심 없는 충성심. 윗사람이 원하는 것을 읽는 능력. 그 사람이 원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능력. 이것이 그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차지철의 인생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정희는 차지철을 눈여겨봤습니다. 이 남자는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리스마가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믿을 수 있는가? 차지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74년 박정희는 차지철을 경호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경호실은 원래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총탄을 막고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하지만 차지철은 경호실을 다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경호실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인원을 늘렸습니다. 권한을 확장했습니다. 어느 순간 경호실은 중앙정보부와 맞먹는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지철은 더 이상 단순한 경호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눈이 됐습니다. 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입도 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경호실장이 왜 저런 권한을 갖는 거야? 박 대통령이 차지철한테 홀린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지철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공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지철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자신의 그림자로 덮었는지를. 권력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지철은 그 냄새를 누구보다 잘 맡았습니다. 1974년 그가 경호실장이 된 직후의 일입니다. 청와대 내부에 어느 오찬자리였습니다. 장관 몇 명과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하는 비공개 식사였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술도 조금 돌았습니다. 한 참모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경호실장님, 요즘 경호실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하. 웃음 섞인 말이었습니다. 가벼운 지적이었습니다. 차지철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참모는 석 달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차지철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고함치는 상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화가 언제 터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웃으면서 속으로 칼을 가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지철의 경호실은 1970년대 후반 병력 규모만 해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예산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기와 장비는 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정보였습니다. 차지철은 자체적인 정보 수집망을 운영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이것은 원래 중앙정보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장이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근은 이를 이를 가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묵인했습니다. 아니, 묵인 이상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차지철을 통해 두 개의 정보기관을 서로 경쟁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와 경호실이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독재자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측근들이 서로 싸우게 두면 아무도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위험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증오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차지철과 김재규 사이에는 시간이 갈수록 불꽃이 튀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차지철이 김재규의 보고를 끊었습니다. 부장님, 그건 경호실에서 이미 파악한 내용입니다. 김재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쌓이고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 마그마는 조용히 끓습니다. 1979년 10월 그 마그마는 임계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차지철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1972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했습니다. 유신, 위신. 글자 그대로는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달랐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긴급조치 하나면 헌법적 권리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형식은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것은 독재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지철은 이 체제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긴급조치 구호가 발동된 1975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학생들이 잡혀갔습니다. 교수들이 해직됐습니다. 언론인들이 강제로 신문사를 떠났습니다. 이 모든 탄압의 뒤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실도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단순히 대통령의 몸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을 지켰습니다. 그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1979년 봄, 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미국도 항의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비판했습니다. 차지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박정희에게 건의했습니다. 카카, 지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는 항상 하나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강함, 더 강함, 끝없는 강함.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막히는 공포의 시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마항쟁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시위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마산으로 퍼졌습니다.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경찰서가 불탔습니다. 계엄령 직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박정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지철이 그 말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회의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재규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지철은 자신이 무엇을 촉발시켰는지 몰랐습니다. 권력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간 사람은 종종 그 권력이 자신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역사에는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 차지철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왜였을까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차지철을 미워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차지철은 정치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관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그를 독재의 얼굴로 봤습니다. 여당 정치인들은 그를 경쟁자로 봤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귀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과 정보기관이었습니다. 김재규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차지철을 경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면서 군 위에 군림했습니다. 경호실이 군의 자원을 침범했습니다. 경호실의 무장은 점점 정규군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예비역 장군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차지철은 스스로를 군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 눈에는 그냥 대통령의 사냥개였습니다. 가혹한 말이지만 그것이 당시 군 내부의 시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차지철의 이름을 직접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징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긴급조치, 판압, 공포. 차지철은 그 모든 것의 얼굴이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청년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해직된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차지철은 구체적인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지철 자신은 이 모든 징후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워해도 좋다. 두려워하면 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나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은가? 차지철은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경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징후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두려움과 징후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복종을 만들지만 징후는 반란을 만듭니다. 차지철은 그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79년 10월 26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소속 안가. 이곳은 지도에 나오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안가에 5명의 남자가 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2명의 여성 접대원. 김재규의 부하 직원들이 바깥을 지켰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술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저녁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그날 오전부터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하 박선우 의정과장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부장님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차지철은 여느 때처럼 행동했습니다. 대통령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김재규의 말을 중간중간 끊었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김재규가 부마항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고하려 했습니다. 차지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카카, 부장 말씀은 너무 과장된 겁니다. 탱크 몇 대 동원하면 다 정리됩니다. 김재규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발터 PPK, 독일제 소형 권총. 김재규는 먼저 차지철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차지철의 손목을 관통했습니다. 차지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재규는 다음 총알을 박정희에게 쏘았습니다. 총알은 대통령의 오른쪽 가슴을 맞췄습니다. 박정희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총에 맞은 차지철이 테이블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카카, 제가 맞겠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는 이미 다음 총알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총알이 차지철의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차지철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마지막으로 박정희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였습니다. 총소리, 침묵. 대한민국 제3공화국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후 김재규의 부하들이 방으로 들어와 바깥 경호원들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지철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대통령과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충성했던 그 남자의 곁에서. 김재규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법정 드라마 중 하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재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도, 검사도, 판사도 잠시 멈췄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김재규의 진술은 계속됐습니다. 차지철이 유신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가 각하 곁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지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지철이 박정희에게 올린 보고서들이 공개됐습니다. 그 보고서들은 반정부 인사들의 명단과 함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리,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지철이 중앙정보부의 정보를 자신의 경호실을 통해 역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차지철은 김재규를 감시하고 있었고 김재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감시하면서 서로를 증오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CIA의 당시 문서도 있습니다. 2007년에 일부 해제된 이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은 오래됐으며 한국의 권력구조 내에서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폭발할 것을, 누군가 죽을 것을. 하지만 그들도 그것이 그날 밤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결말은 짧았습니다. 1980년 5월 24일, 김재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역사는 그의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아직도 논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차지철이 없었다면 그날 밤의 총소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차지철이 죽었습니다. 유신 체제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죽음 이후 대한민국은 짧은 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1979년 10월 말부터 1980년 5월까지 계엄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정치범들이 석방됐습니다. 언론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드디어 자유가 온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장군이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2.12 사태. 박정희의 빈자리는 또 다른 군인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시민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됐습니다. 더 잔인하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차지철이 죽음으로써 무엇이 바뀌었는가? 체제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차지철이라는 개인은 사라졌지만 차지철을 만들어낸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독재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재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묵임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차지철 한 사람을 제거해도 그 구조가 남아있는 한 또 다른 차지철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경호실장 안현태는 차지철만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권위주의적 잔류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독재체제가 무너져도 그 문화와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지철의 이야기는 왜 중요한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지철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충성이 미덕이 되는 시스템, 강함이 유일한 언어가 되는 시스템, 반대 의견이 범죄가 되는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서 차지철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부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최정상에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구조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그날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1979년이 떠오른다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을 때 반복됩니다. 차지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잊혀진 인물입니다.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젊은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징하는 것, 그가 대표하는 구조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권력의 그늘에서 조용히.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차지철은 없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그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없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7일 새벽.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멈췄습니다. 18년.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지 18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기억 속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안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지철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에 가려진 조용한 태장. 차지철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국장도 아니었습니다. 성대한 추모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의 각주가 됐습니다. 박정희를 이야기할 때 잠깐 등장하고 12.6을 이야기할 때 짧게 언급되는 이름.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우리는 차지철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웅과 악당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부품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차지철은 영웅도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잊혀졌습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차지철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는 항상 더 강한 사람의 옆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상관 옆에, 정치에서는 박정희 옆에, 권력의 정점에서는 대통령의 그림자로. 그는 스스로 빛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린 권력으로 살았습니다. 빌린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는 총알로 그 빚을 갚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차지철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살아남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었던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잘못된 시스템을 만났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충성하면 살아남는다. 강하면 존경받는다. 두려움을 주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죽었습니다. 역사는 차지철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동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동정 때문이 아닙니다. 경고 때문입니다. 차지철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충직한 부하로, 누군가의 완벽한 도구로, 누군가의 믿음직한 그림자로.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차지철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그림자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충성하는 그것이 정말 충성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 옆에서 권력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두렵더라도, 눈을 감지 말고